안녕하세요. 드우로그입니다. 어제 강철과 여리의 키스씬 잘 보셨나요? 오늘 10화 예고 뇌피셜을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노을이 궁궐의 처마를 태울 듯 드리우던 저녁. 강철은 궁 외곽의 담장 아래에서 망연히 서 있었다. 손엔 돼지부적 한 장, 그리고 반쯤 찢긴 여리의 비단 팔찌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공만을 가만히 바라볼 뿐.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다. 여리는 납치당했다. 풍산의 수하에게서 나온 이 흔적들은 강철의 심장을 찢는데 충분했다. 또 지키지 못했구나.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13년 전 넙덕을 구하지 못했던 자신. 그녀가 팔척기에 잠식되도록 방치한 그 죄책감은 여태껏 가슴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여리에게까지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 강철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낸다. 팔척기를, 풍산을, 그리고 스스로의 삶도. 왕의 처소.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왕은 강철을 맞이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팔척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내 이무기 핵을 찢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겠지. 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왕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건 곧 너의 완전한 소멸이다. 윤회도 환생도 없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왕의 눈동자에 한순간 흔들림이 지나갔다. 수백 년의 궁정 정치를 버텨온 강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이었다. 더 이상 이무기가 아닌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단 한 명의 남자였다. 한편 여리는 어두운 감옥에 묶여 있었다. 손목에서 흐른 피가 바닥에 부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피와 기운이 흡수되며 부적이 은은히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를 제물로 삼을 생각이라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봉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넌 넙덕의 피를 이었고 그 안엔 연기가 흐르지. 너야말로 가장 완벽한 매개체야. 여리는 눈을 치켜떴다.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게 너였던 거야? 김봉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넙덕을 죽게 만든 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그때의 이무기, 강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에 여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그녀는 수없이 강철을 원망했고 저주했으며 미워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알고도 숨겼다.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는 결국 널 이용한 것뿐이야. 왜냐고? 널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지킨다는 건 때로 진실을 외면하는 거니까. 여리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차가운 바닥에 흐른 자신의 피가 슬픔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 시각 비비는 황급히 폐사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풍산의 은신처가 폐허가 된 절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을 살폈다. 비비의 손엔 부적이 들려 있었다.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든 자신에게 묶인 족쇄 같은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채로 여리를 구하러 가고 있었다. 진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널 또 잃게 둘 순 없어. 그 순간 폐사당 내부. 김봉희는 재단에 여리를 눕히고 마지막 의식을 준비 중이었다. 팔척기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거대한 흑색 형체가 부적의 기운을 타고 나타나고 있었다. 붉은 눈, 찢긴 입술, 인간과 짐승의 혼합체. 그것은 악몽에서만 보던 존재였다. 자, 완성이다. 이제 연기만 채워지면. 쿵. 벽이 부서졌다. 푸른 불꽃을 두른 강철이 날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손엔 이무기의 검이 들려 있었다. 여리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널 가루로 만들어주마. 김봉희는 기가 막힌 듯 웃었다. 자살하러 왔나 보군.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전에 널 지옥 밑바닥으로 데려간다. 팔척기가 강철을 향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그 순간 두 존재가 충돌했다. 대지에 금이 가고 폐사당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강철은 팔척기의 발톱을 검으로 막고 다시 검을 휘둘러 반격했다. 한 번의 충돌마다 번개 같은 에너지가 튀었고
바닥이 움푹 패였다. 김봉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여리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시야엔 강철의 피투성이 모습이 들어왔다. 이무기의 불꽃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멈춰. 안 돼. 강철이 돌아봤다. 그의 눈빛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쌌다. 괜찮아. 널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가슴에서 이무기의 핵을 꺼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꺼내듯. 여리는 경악했다. 안 돼. 제발. 하지만 강철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너를 만나 처음으로 내가 사람인 것 같았어. 그걸로 충분해. 이무기의 핵이 찢어지는 순간 눈부신 푸른빛이 사당 전체를 뒤덮었다. 팔척기는 괴성을 지르며 흩어졌고 김봉희는 부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강철의 몸도 점차 투명해졌다. 가지마, 제발. 이제야 알았는데, 이제야 사랑한다고 말하려 했는데. 여리는 그를 끌어안았다. 그 품이 점점 사라져갔다. 내가 있어줘서 내가 사람이었어. 그 마지막 말을 끝으로 강철은 완전히 소멸했다. 몇 달 후, 여리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고 병자들의 열을 가라앉히는 일상. 그 곁엔 여전히 투덜거리는 비비가 있었다. 그놈은 안 와. 제발 좀 이제 잊어. 여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잊지 않을 거야. 그는 나에게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 유일한 존재니까. 그러던 어느 날, 봄볕이 유난히 따스한 날. 문이 열렸다. 익숙한 기척, 낯선 공기. 여리야. 그림자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형체. 이번엔 사라지지 마. 그림자는 웃으며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넌 내가 가장 인간이었던 시간이야. 여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따뜻한 품을 꽉 안았다. 강철이 사라진 그날 이후 여리는 매일같이 한 장면을 꿈에서 반복해 보았다. 그가 검을 쥐고 다가왔던 순간, 그가 아무 말 없이 눈으로 모든 걸 말하던 순간, 그리고 품에 안긴 채 먼지처럼 사라지던 순간까지. 차라리 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건 눈물도 고통도 아닌 그를 놓아줘야 한다는 자책감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삶의 절반은 사라진 채였다. 그 시절 넙덕은 그녀에게 말했다. 귀신은 무섭지 않다. 살아있는 자들의 거짓이 더 무섭다. 그 말이 이제야 피부에 와닿았다. 김봉인의 말대로였다. 이 모든 파국은 한때의 침묵과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여리는 스스로 다짐했다. 다신 아무것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비비 또한 변하고 있었다. 강철이 사라진 뒤 그녀는 무심한 척 곁을 지켰다. 귀신이 뭐라고,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놈이었어. 거참. 그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여러 번 삼켰다. 귀신이었고 사람을 잡아먹었던 과거를 가진 존재. 하지만 여리와 함께 지낸 시간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상처가 아닌 손길이 되어주었다. 여리야, 나도 언젠간 지옥으로 돌아가야겠지? 여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지금 충분히 사람처럼 살고 있어. 그 말에 비비는 또다시 눈물을 삼켰다. 과거엔 욕망에 끌려 사람의 혼을 삼켰지만 지금은 사람의 마음에 기대고 있었다. 그 변화가 그녀를 더 아프게도 위로하게도 했다. 궁에서는 조용히 풍산의 잔당을 쓸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왕은 차기 국정 운영을 위해 대비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강철이 사라졌군요. 대비는 오래된 소문을 꺼내듯 말했다. 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사람의 몸을 빌렸던 신이었소. 하지만 마지막 순간 누구보다 인간이었소. 대비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네요. 어째서 그 아이를 가까이 두고도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지. 왕은 고개를 돌렸다. 누구에게도 시킬 수 없었소. 강철은 누구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대비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문집 하나를 꺼내 왕 앞에 놓았다. 광화문집. 100여 년 전 내란 당시 왕을 호종했던 인물의 기록이었다. 이걸 봐요. 모든 진실이 여기에 있소. 왕은 문집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믿은 진실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건가. 그리고 몇 달 후,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
여리는 처음으로 붉은 치마를 입었다. 그녀는 약방 앞 평상에 앉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여리는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오는 존재가 되었고, 비비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는 장난스러운 귀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도 여리는 하루도 강철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를 잊는 건 불가능했다. 그날 밤 여리는 한참을 산길을 올랐다. 바위 옆 작은 연못. 그와 함께 별을 보며 머물렀던 곳.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강철아, 이젠 괜찮아. 슬프지만 괜찮아.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녀 안에 남아 있었다. 바람이 스쳤다. 잔잔한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여리야, 난 늘 너의 곁에 있어. 이로써 강철은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사람들 속에 남았다. 왕과 대비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았고, 비비는 더는 홀령이 아닌 친구로 여리 곁을 지켰으며, 여리는 이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사라진 자가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니라 온기였다. 여기까지 귀궁 18예고 뇌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